네,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오늘은 2학기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차시죠. 32차시 문화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에 이제 일본이 실시한 식민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문화 정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더라고요. 문화 통치랑 같은 말입니다. 자, 1920년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1919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바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1910년대에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시기에 얼마나 살벌하게 우리의 3.1운동을 진압을 하고 탄압했을지 상상이 아마 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쫄아가지고 뭐 만세 시위도 못하고 그랬느냐? 이제 그게 아니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모진 고초를 당하고, 총에 맞고, 그다음 막 고문을 당해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일본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한다고 이들이 뭔가 우리에게 굴복할 그런 민족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20년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자, 1920년대 문화 통치의 한마디로 어떤 모토는 1910년대는 그랬잖아요. 한국인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였다면 1920년대에는 한국인에게 기회를 줘서 그중에 친일파를 양성한다. 그래서 한국인을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통치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예, 이게 훨씬 더 기만적인 거죠. 잘해주는 척하지만 우리를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민족끼리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통치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나이쇼 천황이 즉위한 이 시기에 1910년대에 일본 내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인 조선에서도 어떤 그런 영향, 식민 통치가 너무 이렇게 잔악한 통치 방식은 안 된다. 좀 부드럽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당시 천황의 이름을 따서 나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 내의 어떤 기류의 변화, 그리고 3.1운동으로 인한 어떤 영향, 이런 걸로 인해서 통치 방식이 바뀌었고, 이것은 기만적이라고 했죠. 소수의 친일파를 키워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의 통치 방식을 보시면요. 표면적으로 일제가 이 내세웠던 것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인에게 부드럽게 어떤 통치를 해서 기회를 줄 것처럼 했지만 그렇게 할 것처럼만 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조선 총독도 원래 1910년대 현역 군인들만 임명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 살벌하니까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한 명도 문관 총독이 온 적이 없고요. 자, 헌병 경찰 너무 살벌하니까 보통 경찰 포도리 제도로 바꾸겠다라고 했지만 경찰관의 수가 3배가 증가하고요. 거기다가 아주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치안유지법은 여러분들 교과서 바로 14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1920년대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이제 조선 사회 변화를 우리가 배울 거지만 1920년대에는 새롭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질적인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 바로 소련이 바로 탄생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됐고 생겨나서 일제에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로 투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데 이게 치안유지법입니다. 1925년에 만들어진 내용을 보면 국가체제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이게 바로 사회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주의가 왜 사유재산을 부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독립운동을 더 잔인하게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거를 정리해 두시고요. 자, 1920년대 그래서 조금 조선인들에게 기회 준다라는 어떤 이런 취지의 정책이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금도 있는 신문사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20년대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행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을 비판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검열하고 기사를 삭제하고 신문사를 압수하는 이런 조치로 탄압을 했다는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도평의회나 부면협의회 같은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어서 조선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시켜주겠다라고 했지만 도평의회나 부나 면에 있는 이런 협의회는 모두 의결권, 의논을 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권리, 이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 단순히 그냥 네가 뭘 원하는지 얘기를 해봐. 이런 자문기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인을 지방행정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인은 실질적 권한도 없었고 다만 친일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서 요런 데서 이제 일제히 이렇게 그렇죠. 협조해서 이렇게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한국인들을 친일파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조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교육정책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를 막 많이 세워주겠다. 이 한국인들의 교육을 우리가 보장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취학률이 매우 저조해 있고요. 자,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 자, 교원의 칼 제복 착용 폐지하겠다. 실제로 이 칼 제복 착용의 어떤 착용은 폐지가 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진 않았다. 여전히 보통교육, 지금의 초등학교 교육과 실업교육에 치중하는 우미나 교육 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920년대 문화청취에 요런 실질적인 표면적인 내용과 실제 내용을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실제 효과가 있었어요. 일제 입장에서는 일제와의 타협을 주장하는 한국인, 바로 친일 세력이 이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게 뒤쪽에 나오지만 미리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면 참정권 운동이나 자치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뭐냐? 자, 우리가 갑자기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참정권이라도 얻어내자. 이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아닙니까? 참정권. 참정권, 투표권이라도 얻어내자. 우리 자치권이라도 얻어내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 이런 거죠. 자, 즉각적 독립은 어려우니 한국인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적이나마 확보하자. 이 내용까지는 마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들은 친일파로 점점 변질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년대 초반에 이런 참정권 운동이나 자치운동 초중반까지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20년대 후반 30년대 넘어가면서 모두 친일파로 대부분 이렇게 변질됐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까 치안유지법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20년대 바로 경제 침탈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랑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1910년대에는 토지 조사 사업이 있었죠. 그리고 해사령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1920년대는 선미 증식 계획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과 항상 두 개 같이 나와요. 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를 조사해서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은 토지를 뺏겠다. 그리고 신고된 토지에서는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취지의 토지를 어, 우리 조선인들로부터 뺏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산미증식 계획은 말 그대로 산미 쌀 생산을 더 많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1920년대 넘어가면서 1차 세계대전이 10년대에 일어났는데요. 이때 일본이 급속히 공업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아시죠?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공업화가 되니까 도시로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촌 향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도시에는 인구가 증가하지만 농촌의 인구가 부족해지면서 식량이 부족한 사태가 일본 내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쌀값이 일본 내에 폭등하게 되니까 조선에서 쌀을 생산해서 일본의 부족한 쌀을 보충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시행됐다는 거고요. 1920년대부터 20년에서 34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20년대를 대표하는 일제의 경제 침탈 방식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쌀 생산을 많이 할 거냐? 농토를 넓혀야 되죠. 바로 논을 넓혀야 되니까 간척 사업을 했고요. 토지를 개간했고요. 자, 수리 시설을 확충합니다. 수리 시설이 뭐니? 물을 이용하는 시설. 그래서 저수지라든지 수로, 여러분들 논 지금 가면은 옆에 수로가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시멘트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물이 확보돼야 쌀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료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수리 조합을 조직하고 그다음 나달이 더 많이 달리는 종자를 개량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쌀 생산을 늘릴 것 같잖아요. 요런 방법을 통해서 산미증식 계획을 시행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렇습니다. 쌀이 옛날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쌀 생산이 증가한 양이 많아진 건 맞아. 그런데 문제는 반출량,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양이,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이 너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하자면 증산량보다 더 많이 일본으로 반출을 하다 보니 쌀 생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사정은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프 15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쌀 생산이 조금씩 뭐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 늘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일본으로 반출하는 양이 너무나 급속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쌀 중에 일본으로 반출을 하고 남는 양을 한국인들이 먹을 거 아니니? 근데 한국인들이 먹는 쌀의 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식량 사정이 악화됐다는 거고요. 자, 부족한 식량은 어떻게 했느냐?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우리는 잡곡을 먹었다는 거고, 자, 농민들이 몰락합니다. 자, 종자를 개량하고 수린 조합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이 돈이 전부 다 농민에게 전가돼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료를 줘야 되는데 소작료 자체를 너무나 고율의 소작료를 내야 되는 데다가 이런 쌀 증산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서 몰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하니? 바로 1910년대 토지주사 사업하고 똑같죠. 몰락하게 돼서 소작농이 되거나 더 가난한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은 산으로 가서 막 불을 질러가지고 옥수수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길러 먹는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토막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집을 떠나가지고 막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치고 막 이렇게 유랑하면서 농사를 짓는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엄청 가난한 농민이 되거나 혹은 해외로 이주, 간도 연해주로 이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과 토지주사 사업 1910년대, 20년대 경제 수탈 방식의 공통점이 뭐냐? 농민들이 몰락했다. 국외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증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미증식 계획은요. 얼핏 보면 토지조사 사업과 매우 비슷한데 이 단어를 직역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를 조사해서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은 땅을 뺏겠다는 건지 아니면 쌀증 생산을 늘리겠다는 건지 그거를 좀 구분해서 보시고요. 자, 회사령 관련돼서는 전 차시에서 말씀드렸죠. 회사령은 10년에 만들어졌다 20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자, 조선 총독이 허가를 받아야만 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령이었는데 회사령을 폐지하면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굳이 허가받을 필요 없이 내가 이런 회사를 세웠어라고 20년대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전 차시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자본들이 조선에 이 들어올 때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야. 이미 경쟁은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회사령 폐지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1910년대에 조선인들은 아예 회사 설립이 어려웠는데 20년대가 되면서 그렇죠.
이 문화통치 뭡니까? 조선인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어떤 기업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기업, 바로 조선인 기업이 이 10년대보다 훨씬 늘어난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본 기업에 비해서 뭐 수준이나 상품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선인이 만든 물건을 조선인이 사주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산품 애용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뒤쪽에서 다시 배워서 그때 선생님이 설명드리겠지만, 1920년대에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해요. 한국의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주자. 이런 운동이 나타나는 게 1920년대에 가능했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문화 통치, 문화 정치를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났는데,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23년에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일본산 제품이 훨씬 싸게 수입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인 기업이 회사령 폐지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인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래 뭐라고 했어?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물건을 사주자. 물산 장려운동 같은 게 그래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미증식계에 관련된 자료는 우리 교과서 1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관련된 자료는 여러분들 꼭 잘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32차 시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